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대형 음원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는 류얼리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했고,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음악을 폭넓게 접해서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파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 제 뿌리는 중국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역사를 보유한 곳이 바로 저희 중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자기네가 무언가 개발하거나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알고 보면 전부 중국 걸 베껴간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는 중국의 음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중국의 음악이 어떻게 세계를 풍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담당하던 해외 음원, 데이터 분석 작업 중에 한국 걸그룹 노래가 급상승하면서 제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곡이라고 제보를 받았고 중국 SNS에서도 많은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을 포착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또 우리 중국 음악 표절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즉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게도 한국에서 온 이 노래가 중국의 왕실링 곡을 무단 표절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봐라. 역시 한국은 제대로 된 창작 능력이 없으니 또 중국의 것에 기대는구나 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이 십수년 전부터 앞서서 개발해온 음악적 흐름을 자기들이 따라하다니 정말이지 한국은 제대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문제는 왕실링이라는 중화권에서 아주 유명했던 여성 가수의 히트곡 아이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니라는 곡은 예전에 왕실링이 불러 중화권 전역을 휩쓸었던 말 그대로 데이트를 친 곡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꽤 주목받는 걸그룹이 내게 들어봐라는 곡을 발표했고 그 곡이 아이니와 똑같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또다시 중국 노래를 훔쳐갔다라며 흥분해 있었고 저 또한 자신만만하게 그 편에 가세했습니다. 나 류얼리는 중국의 위대한 음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결코 한국 따위가 마음대로 베껴갈 수 없도록 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결심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직접 건너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직접 여론도 들어보고 한국 방송사나 기획사를 통해서도 제가 가진 자료를 내밀며 표절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부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한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꽤나 까칠한 검사 절차를 받았습니다. 아니 중국 여권만 보면 반가워하며 예우해야 할 텐데 계속해서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 얼마나 체류할 거냐 같은 얄미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내가 중국에서 온 아주 중요한 음악 업계 종사자인데 한국 따위가 왜 나를 의심하냐라고 생각하며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대 직원이 한국에서는 저작권 관련 법이 엄격하니 업무상의 목적이면 체류 기간은 충분한가요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피식 웃으면서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저작권에 있어 가장 앞선 국가다. 오히려 내가 한국의 표절 실태를 조사하러 왔는데 이곳이 그렇게 대단한지도 모르겠다 하고 큰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심사대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괜히 기분이 언짢아져서 입국부터 기분 나쁘게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에 왔으니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케이팝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라고 벼르며 가방을 둘러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해서 한쪽 구석에 가방을 던져놓고 앉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권을 꺼내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 신분증명을 잠시 바닥에 널브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한국인 한 명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 물건을 놓고 다니시면 다른 사람들 다니기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본인 짐은 본인이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저는 화가 나서 뭐가 어때서 이러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다 공동공간에 짐 내려놓고 필요할 때 들고 가고 한다. 한국인들은 어째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은 곧 여기는 한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삼가주시죠라고 나지막이 말하더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뭐 저런 오지랖이 다 있지. 역시 한국은 옹졸해 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 일단 물건을 뜯어먹고 나중에 계산하곤 합니다. 저는 똑같이 이곳 한국 편의점에서도 음료수 하나를 뚜껑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손님,
계산 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를 제지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아니, 내가 돈 낼 건데 뭘. 우리 중국에서는 편의점에서 먹고 마신 뒤 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도 그렇게 유연하게 좀 굴면 안 되나 했습니다. 점원은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다들 계산 전에는 섭취하시면 안 돼요라고 설명하는데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인가 싶고 괜히 역시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여유를 모르는구나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잔뜩 나쁜 상태로 한국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기획사는 요즘 한국에서 꽤 유명하다는 걸그룹 몇 팀을 배출한 곳이었는데 제가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중국 곡을 훔쳐갔다고 네티즌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건. 당신네가 관여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획사 담당자를 만나자 그쪽에서 자료를 잔뜩 꺼내 보여주며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얼리 씨가 말씀하신 표절 의혹곡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왕실링이 불렀다는 곡 아이니가 원래는 한국 걸그룹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라는 곡이 원곡입니다. 그리고 파파야의 해당 곡은 현재 저희 소속사 대표가 예전에 매니저로 있던 시절 발표했던 노래죠. 그 곡의 저작권은 이미 모두 한국에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왕실링 측이 뒤늦게나마 라이선스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마이걸이 내 얘길 들어봐를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 중국 노래를 한국이 표절했을 리가 없는데 오히려 왕실링이 먼저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중국이 원조 국가인데 어떻게 한국 곡을 표절했다고 할 수 있나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는 책상 위에 관련 서류를 척척 펼쳐 보이며 곡의 발표 연도와 작사, 작곡가 명단 그리고 저작권 등록 번호 등을 나열했습니다. 이미 2000년에 발표된 파파야의 오리지널 음원 기록이 한국 내 저작권 협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이 사실을 중화권 여러 매체에서도 뒤늦게 인정했다는 기사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한국은 중국 노래를 표절했다라는 명제가 뒤집혀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러 한국까지 왔는데 오히려 중국이 표절했다는 반박 자료에 코가 꿰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표절 타이밍을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나. 혹은 중국에서 이미 발매한 곡을 한국에서 슬쩍 발표 시점을 앞당겨 놓았을 수도 있고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라며 강하게 나갔습니다. 담당자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그렇다면 중국 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매 기록이 2000년보다 앞선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한국 기획사? 녀석들 다 손 써서 바꿔놓았을 거야 라는 음모론만 맴돌았습니다. 분이 안 풀린 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번에는 일부러 젊은 한국인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왕실링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왕실링 곡이 표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이 사실 중국 곡을 훔쳐갔잖아 라고 제멋대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은 글쎄요. 왕실링을 알긴 알지만 이미 그 곡 원작이 한국 곡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왕실링 본인 측도 저작권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중국 쪽에서도 한국 노래를 자주 표절한다던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죠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한국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뭘 안다고 떠드냐.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모르는구나. 이런 사례는 분명 한국이 중국을 표절한 건데 억울하게 뒤집혔을 거다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는 웅성대며 제게 이상한 눈길을 보냈고 한국 학생 한 명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더욱 열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래 친분이 있던 중국인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며 음악 관련 일에 종사하는 중국인이었는데 저와 옛날부터 교류가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류얼리, 이건 이미 예전부터 알려진 사건이다. 왕실링이 부른 아이니가 한국 곡인 건 사실이야. 한국이 먼저 발표했고 왕실링이 뒤늦게 표절한 뒤 후에 라이선스를 사서 정식으로 풀었다고 하는 게 정설이야. 그것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 저는 그를 보고 그럼 넌 중국인으로서 국가적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한국 쪽 편만 드는 거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사실이 맞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믿었던 중화 사대주의가 이렇게 허망하게 배신당하다니 말도 안 돼 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막연히 분풀이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거리로 나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번화가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공연 비슷하게 길거리 무대를 준비하는 한국 댄스 팀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약간 취기가 덜 깬 상태로 그들의 준비 현장을 어슬렁거리며 계속 큰 소리로 이런 춤들은 전부 우리 중국의 민속춤 변형이다. 너희가 뭘 알아 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무대 준비를 하던 한국인 중 한 명이 아저씨, 방해되니 저쪽으로 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아저씨냐? 난 아직 젊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나. 지금 한국이 다 중국 문화를 뒤따라하면서 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젊은 공연자들은 황당해하며 우리가 왜 중국 문화를 따라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음악 장르도 다르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K-팝이란 자체 문화를 접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게 다 중국 것이니라 하고 괴성을 질러대자 무대 스태프가 경찰에 연락하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곳에서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길거리에서 야시장 비슷한 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도시인 베이징에서는 길거리 아무 데서나 침을 뱉어도 별로 제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무심코 땅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저기요. 여기는 길거리에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니는 길이잖아요 라고 정색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니, 이게 뭘 그리 큰일이라고. 원래 사람 침은 자연스럽게 어디든 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중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여기는 한국이고 공중도덕이 중요합니다. 본인 나라가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는 삼가 주세요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열이 받아서 정말이지 예의 타령으로 꽉 막힌 나라군 하고 투덜거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상황이 꼬였습니다. 어느 포장마차 비슷한 곳에서 호떡을 파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서 하나 집어들고는 나중에 결제할게 하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를 하던 한국 할머니께서 야단치듯 큰 소리로 여기서는 먼저 계산하는 게 예의지 함부로 집으면 안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까다로운가. 중국에선 이런 식으로도 다 넘어가는 데라고 또다시 투덜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괜히 너희가 뭘 알아. 원래 호떡이 중국에서 온 음식 아냐. 화교들이 전해준 거라고 들었다. 결국 다 중국계 원조인데 먹는 방식에 이렇게 관대한 배려도 못하냐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황당해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젊은 청년이 이분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며 곁에서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배려라면서 간섭이 심해 서로 간섭하고 규칙 따지길 좋아하는 것 같아.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라고 저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표절 문제. 왕실링의 아이니가 실제로는 한국 고기였다는 문제로 인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를 뒤집어 엎을 증거를 찾아내야겠다는 집착이 들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한국의 방송사에서 일하는 프로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증거들을 조작한 것 같으니 혹시 실제는 한국이야말로 중국 곡을 표절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당장 나한테 가져와라 하고 말입니다. 그 프로듀서는 한참 말을 아끼더니 류얼리 한국도 분명 다른 나라 문화를 참고할 때가 있고 특히 중국 문화를 무시한 적은 없어.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중화권 언론에서도 한국 곡을 표절했다는 걸 왕신링 측이 인정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계속 우겨대면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질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중국 이미지를 나쁘게 해. 한국이 자꾸 왜곡해서 중국을 깎아내리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중국을 지키겠다는 건데라며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보고 그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듯 자리를 피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조건 뭔가 이상이 있다. 분명 한국이 온갖 로비를 해서 기록과 역사를 조작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다 그래. 직접 방송국에 쳐들어가 보자.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이나 대형 언론 사무실에 가면 거기서 뭔가 숨겨진 비밀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형 방송사 건물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전 약속 없이 들어가려 했고 로비에 있던 안내 직원에게 무조건 문 열어달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난 중국에서 온 류얼리라고 한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을 가진 나라 중국의 중요한 인물이다. 당장 윗사람 불러내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안내 직원은 황당해하며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이곳은 사전에 약속 없이는 출입이 안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다. 지금 한국이 중국 노래 표절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러 왔다. 중국 왕신링곡 표절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그 안내 직원은 당혹스러워하다가 경비 직원들을 호출했고 저는 금세 격렬하게 언성을 높이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경비가 저를 밖으로 내쫓으면서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불법 침입입니다.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무리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세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를 막냐? 한국은 언론 자유가 있고 나는 중국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는 건 한국이 뒤가 구리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떠들었지만 이미 주변에는 경찰을 부르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망신당하고 쫓겨나듯 그 방송사 앞을 물러나야 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죄다 아이니 표절 문제는 중국 쪽이 먼저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점이 저를 더 치받게 했습니다. 아니, 똑똑한 중국인들이 어째서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중국이면 무조건 한국보다 앞서고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는 존재라고 확신해야 하는데라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중장년 한국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계속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투덜거리며 혼잣말로 말도 안 돼. 한국이 훔쳤어. 한국이 훔친 거라고라고 거리를 배회하니 그분이 제게 관심을 보인 듯 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시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저를 차분하게 달랬습니다. 중국도 훌륭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왕신링 표절 관련 사안은 이미 다수의 자료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실제로는 한국 곡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쓴 뒤 뒤늦게 정식 계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무원은 제게 여러 자료 링크가 담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화권 언론 보도 내용도 있고 한국 측 저작권 협회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쪽 왕신링 측이 사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저는 서류를 읽어보다가 화가 나서 집어던졌습니다. 이것도 다 조작일 거야. 한국이 주도해서 꾸민 음모라고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그 공무원은 한숨을 내쉬며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 잡히고 발 디딜 때마다 규칙 운운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기분 상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표절 논란의 근본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였습니다. 중화권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또 베껴갔네. 한국이 중국 곡을 훔쳤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이들이죠.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작 중국 쪽에서 한국 노래를 먼저 무단으로 가져다 썼고 나중에야 계약으로 마무리 지은 사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정현의 대표곡을 똑같이 표절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수많은 중국 가수들이 한국 노래 멜로디나 구성을 가져다 쓰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대충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점점 중국이야말로 한국 음악 표절 왕국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절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문화의 뿌리도 모두 중국에서 왔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한테 배워가며 성장한 거지. K-팝이 우리 중화권 음악을 표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한국의 SNS나 중국의 SNS,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한국은 분명 중국 음악을 베껴간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중국 음악이 한국에서 베껴지고 있다라는 식의 글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은 대부분이 저를 비웃거나 비판했습니다. 누군가는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느냐. 정작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봐라라고 요구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왕신링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그게 다 한국이 표절을 먼저 한 뒤에 타임라인을 조작한 거다라고 우겼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제게 조롱 섞인 답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한국에서 더 머물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주운 쓰레기를 제 멋대로 아무데나 버린 일,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멋대로 꺼내 먹고 계산 늦게 하려 한 일, 길거리에서 굳이 소리를 질러댄 일 등으로 여러 차례 주위 사람에게 지적받았고 종종 경찰이 출동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선 다들 이런 정도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항변했지만
한국인들은 여기는 한국인이 우리 규칙을 지켜달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철없는 짓을 하나라는 시선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자 저도 꽤나 지쳐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음악 틀 때조차 바로 음원사를 통해 계약을 해야 하는 정도로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한국 TV 프로그램의 인터뷰라도 해서 한 방 먹이려고 했지만 이미 왕신링 표절 사건은 팩트로 정리된 사항이었습니다. 한국 원곡을 왕신링 측이 표절 후 나중에나 라이선스를 사갔다라는 기록이 너무 명확했지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중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몇 주간의 한국 체류 끝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서도 전 한사코 제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있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다. 이미 인터넷을 뒤덮은 기사, SNS 글, 방송 등은 전부 매수되어 있을 뿐이라고 끝까지 억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소녀 무리를 만났는데 그 소녀들은 곧 컴백 예정이라는 한국 걸그룹 신곡 티저를 휴대전화로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들 쪽에 가까이 가서 그거 알고나 보냐, 사실 중국 음악 표절한 걸 수도 있다고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소녀들은 처음엔 무슨 소린가 하다가 제가 또 케이팝은 전부 중국 것을 따라한 거다. 너희가 보고 있는 신곡도 분명 중국 원작이 따로 있을 거다라고 말하자 그냥 웃어 넘기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힐끔힐끔 절 돌아보며 무슨 이상한 아저씨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그래. 한국 놈들은 몰라서 그렇지. 결국 다 중국을 베껴가면서도 인정 안 하는 거다라고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씩씩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제 시끄러운 중얼거림을 듣고는 고개를 돌려 무슨 문제 있으세요라고 물었지만 저는 말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한국인들은 제가 진실을 말해도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절대 제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이 교묘히 유리한 증거만 내세운 것 같거든요. 아무리 왕실링이 라이선스 계약을 뒤늦게 맺었다고 해도 그거야 중국의 자비심으로 봐주겠다는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한국이 먼저 발표했다고 해도 정작 진짜 원류는 중국 음악이었는데 기록만 조작됐을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어쨌거나 한국에서의 제 진상 행동과 저마다 한국인들로부터 뼈아픈 꾸중을 들은 건 사실입니다. 어느 편의점 점원부터 길거리 공연 청년, 포장마차 할머니, 시위회 공무원까지 죄다 하나같이 제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이야말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광대하고 숭고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까? 저는 그걸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한국인들의 주장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음악이 중국 가수 곡의 원작이었다는 것도 한국이 저작권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뿐이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교묘하게 로비해 이 모든 걸 유리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중국의 음악을 표절했고 이번 사건은 뒤집어 씌우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보여줘도 이건 제가 확신하는 진실입니다. 저는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훌륭한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저 뒤늦게 따라왔을 뿐이고 이 표절 이슈도 반드시 그 사실을 곧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을 누비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PD 장피에르 듀마라고 합니다. 사실 저라는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들춰내고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한 갈등과 문화를 비교하며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약간 민망하고 동시에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는 문화를 둘러싼 중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의 비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프랑스 내 여러 이슈를 다큐로 다뤄왔지만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프랑스도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문화가 꽤 흔하다는데 중국과 뭐가 다르냐? 라는 글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동급이다. 프랑스인들도 아무 데서나 보리를 해결하기 때문에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같은 주장도 있었고
그걸 본 저는 솔직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역시 길가에서 보리를 보는 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당국의 제재나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프랑스 중국식의 등식이 성립하는 건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정말 중국과 프랑스가 똑같은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고 마침 중국 내에서 매우 자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유명 식당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테이블 위로 올라가 보리를 본 사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확 늘어났다는 공공장소 노상방뇨, SNS와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루어지다 보니 아니 도대체 중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자주 벌어지는가 하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프랑스도 물론 길에서 대충 보리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식탁 위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중국을 제대로 취재하고 그게 정말 그들의 문화인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가를 밝혀보자. 그리고 프랑스, 나아가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를 비교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안 좋은 면만 들춰내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상방뇨 같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사회 전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실마리를 찾아보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던 중 중국의 한 유학생이 SNS에 한국이 공중도덕이 중국보다 나은 이유는 교육 수준뿐 아니라 타인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글을 썼고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엄청났다더군요. 한국 따위가 어딜 감히 중국보다 나아? 같은 반발부터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중국 문명의 하위 개념이었다는 식의 극단적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정작 중국인 유학생은 유럽에서 살아보니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건 아주 저열하게 취급된다. 중국도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묘한 흥미를 느끼며 한국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죠. 한국은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뿐 아니라 거리 풍경과 시민의식도 크게 바뀐 일종의 롤모델처럼 거론되는 나라라는 거요. 그래서 제가 기획한 다큐멘터리는 중국 프랑스 한국을 잇는 약간은 기괴하고 자극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제 팀은 중국으로 건너가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강행했고 그 후 한국에서도 촬영하며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가 프랑스 전역에 방영되었을 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반응을 얻게 되었죠. 취재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미리 중국 내 분위기를 탐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경로로 들은 바에 따르면 외국 언론이나 다큐 제작진을 매우 경계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소재라면 더더욱 예민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이디라오 식탁 소변 사건처럼 국제적으로 망신이 된 이슈를 캐려드는 외국인이 있다면 중국 당국이나 공안이 순순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걸 파헤치지 않으면 다큐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뭔가를 담아와야만 했습니다. 출발 직전 프랑스에 있는 몇몇 동료 기자와 지인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괜히 찍히면 큰일 난다. 너 추방당하는 건 물론이고 소재 수집도 못한 채 허탕칠 수도 있다. 그런데 저에게는 묘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촬영팀 몇 명과 함께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 마치 관광객인 척 위장해 떠났습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부터 확 느껴졌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저와 제 팀원이 가진 카메라와 장비가 꼬치꼬치 검사당했거든요. 뭘 찍으러 왔느냐, 여행 목적이 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저희는 단순 관광객이며 브이로그 정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져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워낙 베이징에 관광객이 많으니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담당자는 유독 집요했습니다. 몇 분을 지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혹시 노상방뇨 취재하러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행히 추가 조사는 받지 않았고 어렵게 시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어디를 가도 공안의 눈길이 뒤통수를 쫓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절대 민감한 주제라고 느끼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해외 미디어에 대한 경계가 심해서 조금만 이상한 낌새를 보여도
밀착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확실히 중국 취재가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베이징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 대놓고 보리를 보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대도시 중심부는 공항과 CCTV가 많으니 아무리 중국이라도 누구나 막 보리를 보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외곽의 주택가나 전통시장 혹은 축제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해봤습니다. 한 번은 전통시장 근처에서 중년 남성이 벽 쪽으로 가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보리를 보는 장면을 다소 멀리서 포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는 눈치는 아니었고 그냥 힐끔 보고 지나치거나 왜 저기서 저러지? 라는 표정을 짓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슬쩍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았는데 혹시 발각이라도 되면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중 몇몇 현지 주민들은 이 근처 화장실이 멀어서 저럴 수밖에 없다고 두둔하기도 하더군요. 이게 바로 중국의 일상 한 단면이겠구나. 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나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시간대 길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했더니 갑자기 정체 모를 남자 몇 명이 다가와서 무슨 촬영을 하는 거냐, 허가증은 있느냐라며 위협적으로 굴었습니다. 공안인지 사설 보안업체 요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겠다며 제 카메라 가방을 뒤지려 했습니다. 그때 제 현지 가이드가 재빨리 이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용 여행 영상을 찍고 있다고 둘러댔고 겨우 벗어났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가 중국 노상방뇨 실태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 조사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제목 하나 잘못 붙였다간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구나 싶어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중국에 와서 꼭 해내고 싶었던 취재 중 하나가 하이디라오 식탁 위 소변 사건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전 세계적으로까지 알려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 저는 직접 그 지점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보를 알아보려 하니 사건이 어느 도시, 어느 매장인지 정확한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디라오 측도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공식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현지 언론도 사실상 파고들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하이디라오 여러 매장을 가보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그런 사건 모른다라든가 본사에서 말을 아끼라고 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게다가 매장 근처를 찍으려 하면 어딘가에서 경비나 보안 직원이 나타나 촬영 불가를 외쳤고 수상쩍은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취재진 입장에서는 매장 내부 화면조차 뽑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중국 당국과 브랜드 측이 합심해 철벽을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솔직히 말해 이 부분 취재는 거의 실패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영상 캡처본과 뉴스 기사 그리고 SNS 반응을 편집해 다큐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내부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왜 해외에 알려져 망신이냐를 더 신경 쓰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심각한 건 유명 식당 테이블 위에서 소변을 누는 사람이 존재할 정도의 공중도덕 붕괴인데 정작 중국 안에선 그 이슈를 민감하게 다루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프랑스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 분명 상당한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 보는 인기 애니메이션 너자 속편에서 주인공이 아무 데서나 보리를 누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 장면을 그냥 유쾌한 개구쟁이 연출 정도로 여기지만 해외 시각에서 보면 이게 중국에선 너무 흔해서 애니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나 싶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일부 영화평론가들은 이건 단지 코믹 요소가 아니라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은연중에 만연한 공공장소 대소변 문화를 부추길까 우려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분석하는 현지 평론가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는 아이가 길에서 보리를 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통도 있고 부모가 급하면 그냥 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애니에서 그것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포장하면 아이들이 만화에서 하는 건데 나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반론하는 쪽은 너자 세계관에서 그런 장면은 정말 유머로 표현한 거고 진짜로 그렇게 해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중국 애니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깎아내리려는 서방의 편견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 않나 라는 쪽에 기울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쉽게 모방하고
배워가는 매체니까요. 게다가 실제로 중국 사회가 노상방뇨를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지 않는다면 너자 같은 작품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 아무 데서나 싸도 괜찮다는 인식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다큐에서 부각시키면 상당히 자극적인 포인트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진땀을 흘리며 취재를 마친 저는 곧장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고 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은 우리보다 절대 우월하지 않다라고 흥분하는 걸 지켜보면서 정작 한국의 실제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노상방뇨는 찾아보기 힘든 것인가? 한국인들은 왜 길거리 대소변을 그렇게 금기시하게 되었나? 라는 호기심이 컸습니다. 거기다 더해 저는 한국이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고 문화 콘텐츠 영화, K-팝 등의 발전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그에 맞춰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죠. 프랑스도 여전히 길거리 소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의문이 이어져 저는 주저없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솔직히 중국 공항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완전히 다른 공기를 마셨습니다.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가 간단했고 촬영 장비를 검사할 때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다큐멘터리라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만 일단 통과하세요. 정도로만 안내해 줬습니다. 제가 중국이랑 다른 애라고 생각했던 건 일단 공무원들이 굳이 경계를 세우거나 의심을 제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언론 자유가 완벽히 보장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체감상 중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와 보니 길에 쓰레기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어떻다는 식의 자세한 비교는 아직 이르지만 처음 마주한 서울의 모습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만약 내가 노상방뇨 장면을 포착하려면 꽤 애를 먹겠는데 라는 반은 농담 섞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술집이 많은 번화가, 예컨대 홍대, 이태원,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취객들이 길에서 보리를 보는 모습을 잡을 수 있나 살폈는데 딱히 눈에 띄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대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 몇몇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 다큐 주제를 들으면 살짝 당황하면서도 아니 왜 프랑스인이 중국이랑 한국을 엮어 길거리 소변 얘기를 하죠? 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제가 중국 취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대체로 경악했고 한국에서도 예전엔 골목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이 소변 보는 장면을 심심찮게 보긴 했지만 요즘은 크게 줄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을 물어봤더니 많은 이들이 한국은 타인의 시선을 무척 의식하는 문화가 있다. 누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망신당한다. 또 집단 규율과 행동 지침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해 튀는 걸 극도로 꺼린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중화장실도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편의점이나 카페가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거 프랑스와는 상당히 다른 문화적 측면이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프랑스도 일정 부분 남을 의식하긴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 자유나 조금은 튀어도 괜찮다는 관용적 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술 먹고 길에서 대충 보리를 보거나 아침에 개가 아무데나 배설해도 큰일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누가 보면 창피하다가 훨씬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였죠. 취재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이나 거리, 청결 유지에 꽤 적극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담당자와 인터뷰를 할 때 우리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공중화장실을 늘리고 CCTV도 설치해 안전 및 청결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숙인 문제나 심야, 음주 문화와도 얽혀 있어서 완벽한 해결은 어렵지만 적어도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 대해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 향상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한국이 1960, 70년대만 해도 길거리에서 침 뱉거나 아이가 대소변을 보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8, 90년대를 거치며 도시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 무대에 나가려는 열망이 커지면서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포장하는 데에 열중했다. 그 결과 우리도 이제 선진국답게
거리에서 지저분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국가 이미지에 대한 강한 집착이 사회 전반의 의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지금껏 축적해온 역사와 문화도 대단하지만 우리도 한국처럼 한 세대만의 거리 풍경을 확 바꾼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유럽은 점진적 변화를 밟아왔고 이미 19에서 20세기를 거치며 인프라가 천천히 구축된 부분이 있죠.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며 동시에 시민의식까지 높아진 케이스인 겁니다. 어쩌면 프랑스가 한국한테 배울 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건 한국도 분명 문제점이 있을 텐데 촬영팀에게 협조적이라서 더 좋아 보이기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는 골목길 어딘가에서 몰래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프랑스에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와 한국의 상황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적어도 대도시 한복판에서 낮이든 밤이든 거리나 벤치, 식탁 위에서 보리를 보는 일은 어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민도, 제도도 그런 행위를 철저히 금기시했고 무엇보다 사람들 스스로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여겼습니다. 프랑스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억제할 수 있지 싶을 만큼 자기 통제와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인권 침해 아니냐, 너무 감시와 통제를 당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소한 노상방뇨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최고였다는 말이 결코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를 직접 목격하고 나니 한국이야말로 프랑스가 벤치마킹할 만한 롤모델이라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얻은 촬영 자료를 안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프랑스 내부 상황도 다시금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파리만 해도 밤이 되면 골목골목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길가에서 보리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하기는 하지만 일일이 잡아내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조금은 용인되는 분위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 당국은 몇 년 전부터 거리용 소변기를 설치해서 차라리 거기에 싸라고 유도했지만 이 역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성 이용자가 배제된다는 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 악취 문제 등 여러 갈등이 벌어졌죠. 취재 중 저는 다수의 프랑스 시민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도 길거리 소변하는 건 분명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술 한 잔 걸치고 밤에 집 가다가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반면 환경이나 위생 측면에서 걱정하는 이들은 프랑스가 이렇게 자유만 중시하다가 결국 지저분하고 공중도덕도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했을 때 많이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창피하다라는 심리가 훨씬 강해 금기시되는 반면 프랑스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나 하는 관용적 태도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며 저는 프랑스 시청자들에게 우리는 중국만큼 노상방뇨가 만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문제없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사실 길거리 배설 문제는 몇 세기 전만 해도 유럽 전역이 심각했던 문제지만 점차 도시 위생 개념이 발전하며 지금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술집 주변, 축제 현장, 공연 후 거리에선 아직도 이런 행위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존재하죠. 게다가 최근 들어 큰 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설치에 더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이 빠듯하고 반발도 심합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 결국 이건 시민의식 문제라는 결론을 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중국처럼 어차피 대국인이 별 수 없다며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프랑스가 정말 품격 있는 나라라고 자부한다면 이런 기초적 공중도덕부터 확립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고 싶었죠. 동시에 한국 취재 사례를 보여주며 한국은 급속하게 변했다. 우리도 당장 못 바꾸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자는 식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다큐에서 가장 고민된 부분이 중국과 프랑스 거리에서 촬영한 노상방뇨 장면을 어느 정도까지 노출해야 하느냐였습니다. 저나 제 팀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더럽고 충격적이다라는 걸 시청자들도 알아야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니까요. 하지만 방영사 측은 너무 수위가 높으면 시청자들이 불쾌해할 수 있다. 특히 식탁 위에 소변을 보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부담스럽다고 걱정했습니다. 결국 편집회의 끝에 가장 논란이 될 장면은 흐림 처리와 간단한 모자이크를 넣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건 사진과 SNS 영상 캡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주변인들의 충격 반응 인터뷰를 삽입했습니다. 하이디라오 테이블 위 소변이나 길 한복판에서 바지 내리고 볼일 보는 중국인, 그리고 프랑스 거리의 남성들이 벽에 대고 소변을 누는 장면 같은 것들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시각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자극적일수록 화제가 된다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지나치게 선정주의로 흐르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은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고 프랑스 전역의 다큐 전문 채널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길 위의 비밀 중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의 문화 충돌 정도로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어느 정도 반향이 있겠지라고 예상은 했지만 방송 직후부터 SNS와 언론 기사에서 폭발적인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식탁 위 소변. 이게 말이 되는가부터 중국이 그런 짓을 하다니 우리 프랑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발전된 사회였다. 부럽다. 같은 다양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프랑스도 늦은 밤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는 문화가 있긴 한데 중국처럼 공공연하게 낮에 테이블 위에서 싸진 않는다. 우리가 그래도 한 수 위라는 자부심을 표시하기도 했고 일부는 중국이 너무 혐오스럽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예전에 그랬고 아직도 다르지 않은 면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몇몇은 한국이 이렇게 깨끗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줄 몰랐다. 고작 몇십 년 만에 이런 선진적 시민사회를 만들었다니 대단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PD팀 입장에선 성과였죠. 자극적이면서도 비교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 했던 의도가 정확히 들어맞았으니까요. 반면 중국 쪽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직접 중국 현지 매체들을 모니터링할 순 없었지만 SNS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어떤 중국인들은 프랑스 다큐가 중국을 비하하고 있다. 서양의 오만한 시각이라고 분개했다더군요. 프랑스도 길거리에서 소변하고 거지도 많고 개똥 문제도 심각하면서 왜 중국만 비난하느냐? 라는 반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극단적 네티즌은 프랑스가 우리 중국 문명을 시기하고 폄하하려고 악의적 편집을 했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본인들이 하이디라오 테이블 위 소변 사건을 저지른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취재는 내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했어. 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굳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진 않았습니다. 이 다큐가 어쨌든 중국이라는 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 분노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가 공식적으로 이 다큐를 언급하거나 비난한 사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마도 아예 무시 전략을 펴고 있거나 혹은 이런 작은 다큐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괜히 호들갑 떨면 더 이슈가 되니까 차라리 덮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쪽의 무반응도 일종의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니까요. 흥미롭게도 제 다큐를 접한 한국 시청자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류 팬 커뮤니티나 SNS에서 프랑스 다큐 PD가 한국의 위생 수준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 번역돼 올라와 나름 화제가 됐다더군요. 일부 네티즌은 우리나라도 아직 술 먹고 골목에서 몰래 싸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프랑스 PD가 못 봤나 보다라고 농담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정말 세계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측 반응이 꽤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때 만났던 많은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칠지 고민한다고 솔직히 털어놨었거든요. 그들의 인터뷰가 좋은 방향으로 전달되어 한국이 깨끗하고 발전된 이미지를 얻게 된 것 같아 나름 뿌듯했습니다. 물론 과연 100% 그렇게 깨끗할까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다큐의 취지상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프랑스보다 공중도덕이 앞서 있다는 면을 강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돌이켜보면 중국 취재 과정은 정말 심장 쫄깃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공안의 감시, 사복 요원 같은 이들의 추적, 촬영 중에 장비 빼앗길 뻔한 아찔한 경험. 솔직히 한 번은 이거 계속하다가 나 감옥 가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않나라는 오기로 버텼고
결과적으로 꽤 괜찮은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아무 데서나 소변 보는 게 당연하냐고 대놓고 묻기는 어려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급하면 그냥 싸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들이 길에서 배변을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이도 있었고, 우리 문화에서는 그 정도는 이해해 주는 게 예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젊은 층 중에는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인터넷에 중국이 망신당하는 걸 보면 화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었죠. 그 혼재된 반응 자체가 거대한 전환기에 놓인 중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저라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소재로 한 다큐를 중국에서 찍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아마 공안이 제 입국부터 막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숨기고 관광 목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처럼 저희 팀이 맛본 공포와 압박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취재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시청자들도 그 과정을 보며 와, 중국에선 그렇게까지 감시가 심하구나. 노상방뇨 같은 문제를 알려주는 외국인 기자를 저렇게 경계하다니라며 놀라고 있죠. 이건 분명 중국 정부가 스스로도 이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반증일 테니까요. 다큐가 프랑스 전역에 방영되고 상상 이상으로 큰 반응을 얻으니 저도 정말 큰 보상을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내가 길거리 소변 같은 주제를 왜 파고들어? 역겹고 지저분하기만 하잖아라고 말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민망하고 불쾌한 소재가 오히려 강렬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시청률이 꽤 잘 나왔다며 만족해했고 언론에서도 저를 인터뷰하며 어떻게 이런 독특한 주제에 접근했냐고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특히 저는 중국에서 겪은 수많은 위험과 갈등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가짜 관광객 행세를 하면서까지 취재했던 일화는 한번 생각하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확보한 현장 자료 덕분에 다큐가 더욱 리얼하고 충격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취재는 너무나 친절하고 쉽게 협조가 이뤄져서 세상에 이런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통계나 인터뷰를 제공해줬고 시민들은 거리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기간에 이룬 경제성장, 문화발전, 그리고 시민의식의 상승을 체감하면서 여기는 정말 최고구나. 우리 프랑스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